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42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아랜도 같습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우리 일당백 42번째 시간. 저희가 이제 전에가 41번째 책 네. 알버 까뮤의 에트랑제 했었잖아요. 네. 걸리버 여행기잖아요. 걸리버 연기했니? 왜 그래 진짜. 미안합니다. 아무리 방송을 많이 해도 우리 일당백도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정영진 씨. 조나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뭐 댓글들 쭉 보니까 이 걸리버가 이런 책인지 몰랐다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시고 어떤 분은 주에 2개로 잘라 올리는 거 이거 한 편으로 그냥 깔끔하게 해서 빨간 책방이랑 정면 승부하는 게 어떻냐 이런 분도 계신데 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2개로 나눠서 올리니까 순위 신경 써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도 계신데 저희는 빨간 책방이랑 정면 승부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정면 승부를 해야 돼? 패야죠. 거기 오래됐고. 거긴 여자 없잖아요. 있어요? 있죠. 있어요? 네. 뭐 있을 싸우자. 있을 건 다 있어 거기도. 빨간 책방 카페도 몇 번 갔었습니다 저는. 거기 이제 오프라인 카페도 있죠. 예. 홍대 쪽에. 예. 우리도 하나 만들자. 우리도? 우리도 빨리 돈 벌어서 일당백 카페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1kg 커피랑 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1kg 커피가 여러분의 휴식 시간을 도와드립니다. 1kg 커피는 말이죠. 향이 그렇게 좋습니다. 이 커피는 사실 뭐 맛도 중요합니다만 향이 제가 볼 때 70%예요. 근데 향이 1kg 커피의 향이 너무 좋아. 그래서 1kg 커피를 지금 저희 그 녹음한 그 장소에도 1kg 커피 이사가 와서 왜 자꾸 오는 거예요, 저분? 감시를 하러 왔어. 불편해 죽겠어. 그 정도 광고했으면 됐지. 얼마를 더 빨아주라고. 이래서 하여튼 광고주를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되는데 여튼 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1kg 커피가 네. 포장 이제 보통 원두 뭐 킬로그램 단위로도 팔고 그다음에 이제 좀 집에서 편하게 드실 분들은 그러니까 기계 없이 그냥 컵만 있으면 드실 수 있는 네. 드립백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그거 아주 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걸로 드셔도 괜찮은데 다양한 전 세계 원두가 마련이 돼 있고 또 그 원두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맛으로 이렇게 섞어서 또 드실 수가 있으니까. 네, 사장님이 직접 그 현재 가셔가지고 이 원두를 다 공수해 오신대요. 그래서 정말 신선하게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원두 수입만이 목적은 아닌 것 같아. 그분 가시는 이유가. 그래요? 네. 현지에 즐기러 가시는 건가? 목적이 있어요. 인류 문명의 유적이 케냐 이쪽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케냐라든지 커피의 본향을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가시는 거죠. 마침 저 아침에 케냐 AA 드시고 오셨어요? 맞습니다. 집에서 저도 가끔 먹어요. 예. 네, 맛이 괜찮더라고. 이게 드립해서 내린 다음에 그 얼음 타서 시원하게 먹으면 또 여름에는 괜찮습니다. 1kg 커피 뭐 한글로 쭉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숫자 1 그다음에 한글로 킬로 커피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주소창에 숫자 1 다음에 알파벳으로 kgcoffee.co.kr 여기로 들어가셔도 된다는 거. 특히나 요즘 이제 한 달 있으면 또 추석 아니겠습니까? 네. 네, 추석 때 마땅한 선물이 없으실 때 1kg 커피 아주 괜찮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실제로 주변에 제가 한 대여섯 분한테 이거 선물로 돌렸거든요. 네네. 다들 너무 만족도가 높고 특히 연령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드립 커피 자주 해 드시는데 이 드립백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편하게 집에서 드립 커피의 향과 풍미 다 느낄 수 있어서 이거 선물하기 진짜 괜찮아요. 네. 이거 마시면 또 애드립도 잘 나옵니다. 뭐야?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kg 커피 일당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은 빨간 책방 얘기하다 갑자기 빨간 책방. 광고까지 거기 넘어. 갑자기 커피숍을 해갖고 우리가 흥분하게 만들어. 네, 하여튼 빨간 책방은 또 저희의 좋은 선의 경쟁자로서 이런 책 팟캐스트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정치사만 있지 않고. 맞아요. 네. 자, 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앞으로도 쭉 할 거라는 거. 자, 오늘 저희가 42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정박님? 네, 뭐 지난 시간에 글리버 여행기를 했지 않습니까? 글리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조상들이 네.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세계를 여행했나 이 알아볼 여행기를 한번 여행 안 했잖아요. 여행했죠. 했어요? 네, 우리 일본에는 통신사로 가고 네. 중국에는 연행사 이런 식으로 청나라에 자주 갔죠. 또 왕호천축국전인가 그거. 그렇죠. 우리 지금 남아 있는 우리 이제 한민족의 어떤 가장 완전한 문헌 저술로는 가장 온전한 게 바로 제일 오래된 게 바로 해초의 왕오천축국전. 뭐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왕오천축국전. 자, 이제 맞춰볼게요. 네. 왕오천축국전이잖아요. 네. 왕이. 아니지. 왕이 갈 왕자야. 네, 그죠? 맞습니다. 아 그래요? 갈 왕자에 임금왕이 아니고. 네, 왕 5개의 네. 천축국. 그렇죠. 천축. 예전에 당나라 때 우리나 중국에서 어느 나라를 천축국이라고 불렀죠? 중국. 인도 아니 인도? 인도입니다. 그래요? 네. 내가 다 맞췄어요. 네. 그렇네. 요즘 뭐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땐 천축국이라고 불렀어요, 인도를. 그래서 인도 갔다 온 얘기를 쓴 거죠? 그렇죠. 그 인도로 구도 여행을 갔던 우리 해초 스님. 네. 왕오천축국전.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오래된 옛날이잖아요. 신라 때니까. 네. 네. 근데 이 근대 들어와 가지고 가장 이제 최고의 여행기 그리고 근대 최근 한 300년 사이에도 가장 최고의 어떤 문장으로 평가받는 바로 열하일기. 오늘 우리 열하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연암 박지원 씨. 어떻게 알아? 이것만 알죠 제가. 그래요? 지원 씨. 네. 네, 우리 지원 형님의 열하일기. 네네. 열하일기는 무슨 뜻일까? 우리 한번 맞춰보세요. 열은 열렬히. 뜨거울 열자. 네. 맞습니다. 네. 하는 신하. 신하? 신하가 열렬히. 여행 가서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쓴 일기야. 정철 분위기인데요. 보통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나왔던 거는 다 어디 가서 임금 그리워하면서 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제 외국을 나간 거니까 청나라 외국 쪽으로. 나가서 임금을 그리워해요.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죠. 맨날 보는데 뭘 그리워하겠어. 그건 아닌 거 같고. 열하는 이제 중국의 도시죠. 중국의 도시 이름이 열하죠. 베이징에서 북쪽으로 한 2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중국 도시. 지금은 칭더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칭더. 청도? 아니 청도는 아니고 내륙 도시니까 여기는 성덕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한자로. 성덕. 성덕? 예. 그러니까 그 도시에 중국 청나라 황제들의 여름 별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중국 황제를 보러 갔는데 중국 황제가 북경에 영경에 없으니까 이제 조선 사신들이 열하로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조선 땅을 압록강을 건너서 돌고 돌아서 북경에 갔다가 열하까지 가서 그 중국 황제를 만나고 온 그 여정을 담은 책이 바로 열하일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바마의 그 여름별장 같은 데서 이제 골프 카트 몰고 오던 우리 MB 같은 스타일. 오바마요? 그 부시겠죠. 부시였나 참? 부시 카트만 끌었군요 참. 뭐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18세기 말이니까 그 18세기 말에 조선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연행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박지원이 사실 박지원은 그 당시 벼슬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수행원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자기 이제 삼종행이라고 하죠. 친척 형님이 당시 임금의 부마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치면 공식 수행원들이 자기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제 공간이라 해가지고 좀 비공식적으로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까따리. 그렇죠. 까따리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정민이는? 까따리 그 쫄따구. 쫄따구? 쫄따구? 아니 깍두기? 그러니까 저 예를 들면 저 오징어 같은 거 할 때 오징어도 뭐예요? 오징어 안 했니? 오징어가 뭐예요?
뭐 땅 따먹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양쪽에 팀 먹고 그 큰 오징어 하나 그려놓고 그 머리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네, 거 안 했었어요? 무한도전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래요? 아직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팀 플레이 할 때 한 명이 남으면 걔를 데려가잖아요. 아, 그런 거 뭐라고 했지? 깍두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깍두기. 그렇군요. 뭐라고 하셨어, 정광님은? 저희들은 별 그 깍두기 비슷한 그렇게 했었겠죠. 그 정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거짓말 참 못하셔 저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깍두기나 이런 거 있는 데만 해도 그래도 정이 있는 동네예요. 왜냐하면 짝수가 안 맞으면 걔를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데 어쨌든 끌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대전 같은 동네는 버린 애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저 경상도는 내가 보니까 정이 없네. 그래서 그냥 깍두기가 없는 문화였나? 그냥 구경만 시키네. 근데 뒤에 두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죠. 다 함께 그런다 이거죠. 네, 우리는 그래도 나고자가 없습니다. 대전은. 네. 그 뭐죠? 같이 갑니다. 노맨 랩트 비하인드. 이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속담 같은데요. 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바로 이거야. 그 MB 때 주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것도 MB 나왔네. MB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박지원 씨가 이제 박지원 대표가 전 대표인가 이제 박지원 전 대표가 그 북경지나 열화까지 가서 뭐 하루 이틀 있지는 않았겠죠. 꽤 오래 있었겠죠. 뭐죠. 그 당시 요정이 요즘으로 치면 왕복 한 6,000km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 6,000km? 6,000km 됐죠. 그러니까 오고 가고 치면 이때는 그럼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도대체? 2달은 걸리겠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록난 거는 이 일기가 언제 서있냐면 음력 5월 2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27일까지 씌워져 있거든요. 5월부터 10월까지. 네네. 6,000km가 아니라 6,000리네요. 6,000리. 2,400km. 왕복 2,400km. 1,500km 아닙니까? 왜요? 가만있어 봐. 나 헷갈리네. 10리가 4km니까. 네네. 2.5분의 1. 1,000리가 400km. 네. 그러니까 6,000리. 6,000리. 6,000리면 2,400km. 6424. 네. 미안합니다. 오늘 헛다리 많이 짚네. 그러니까 5개월간 5개월 동안 이 사신 일행이 다 합치면 한 3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와. 이 300명이 정말 5개월 동안에 장도에 오르는 거죠. 와. 그 와중에 그 일어난 일들을 일기 형식으로 일지 형식인 거죠. 매일매일 일어나는 식으로. 근데 그게 적었지만 여기에는 뭐 소설도 들어있고 에세이도 들어있고 별의별 어떤 관찰기도 들어있고 대화록도 들어있고 어떤 모든 형식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여행문이라고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뭐 어디를 갔다 여기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만 쓴 게 아니라 그 안에 작은 미니 소설 같은 거 들어가 있다. 그렇죠. 이게 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6권 10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권하고 책하고 좀 헷갈리잖아요. 권은 뭐고 권이라는 거는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떤 내용에 따라서 좀 분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챕터 한 장, 1장, 2장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분량을 묶은 거예요. 옛날 서적 보면 이렇게 줄 같은 거 끈으로 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 책, 한 권, 요즘으로 생각하면 한 권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한 권이 예전에 한 책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권이라는 것은 챕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26권 10책이라는 게 이게 이제 26권을 10책으로 묶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26권과 10책이 두 챕터씩 들어갔네. 한 책당.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도 꽤 많네. 그렇죠. 맛있었어. 돌아다니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이분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학자라고 하잖아요. 북학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사구시라고 하잖아요. 그 사물을 정확하고 아주 세세하게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묘사하고 그리고 자기의 코멘트를 붙인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봐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편에 아주 잘 만든 보고서예요. 그리고 이 안에 사실 국제 정치적인 역학관계 이런 것도 아주 치밀하게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까? 네. 그 당시에 어떤 청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제 인식해야 될 건가 이런 내용도 들어 있고. 뭐 사실 아주 잘 짜여진 대외 정책 보고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워낙 뭐 아주 많은 양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당시에 금서로 거의 출판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그러니까 야한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야한 것보다 이제 당시 왕이라든지 지배 세력의 심기를 건드린 내용들이 많거든요. 거기 대표적으로 이제 소설도 두 편 들어 있는 게 호질이라든지 허생전이 있거든요. 허생전. 우리 허생전 잘 아시잖아요. 맑은 콧물. 그렇죠. 맑은 콧물이 흘렀어 허생은. 그래. 무슨 의미지?
비염인가? 맑은 콧물이 약간 성적 기호가 있을 수도 있어. 아, 뭐야? 그거보다 그건 아니고. 남산골 이제 목적동에 사니까 남촌. 네. 춥잖아요. 불을 떼지 못하니까 네. 방에 앉아 있어도 춥고 이 감기가 항상 이제 콧물을 떨어질 날이 없다. 뭐 기온차 이런 것들이 낮고 이러니까 항상 그런 감기를 달고 살았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가난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양반이 그래서 나중에 저 매점 매석 뭐 이런 걸로 큰 돈 벌어갖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 속에서 그리고 이제 아주 뭐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당시에 북벌론을 하자라든지 네. 청나라를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숭명멸청이다. 명나라를 숭상하고 청나라를 경멸한다 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당시 조선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허위의식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집권 세력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책이 선비들 사이에서 이제 필사본 있죠. 자기들이 붓으로 뺏겨가지고는 책을 가지고 읽었는데 야, 실제로 또 바로 받아 적네. 아니 나 북벌론 받아 적었는데. 이제 한글도 못 읽어. 나는 바로 뭘 받아 적길래 나는 필사본이 또 이거. 저는 좀 더 느려요. 정박님이 얘기해 주신 걸 한 번 내 뇌에서 이거 뭐였지? 이게 이거였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뭔지 알죠? 이게 북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아 맞아. 그렇죠. 그 북이 어디입니까? 청나라. 그렇죠. 네. 청나라를 벌치자 이 말이죠. 아 이건 네. 거기를 따라가자는 게 아니고 치자는 거예요. 정벌하자. 벌인데 어떻게 따라가자는 얘기가 됩니까? 북종론이겠지. 그럼 종북론이 되든지 종북주의자가 되든지. 그러니까 또 이게 우리가 정벌하자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예전에 우리 마도님이 한번 들려준 것 같은데 네. 북쪽을 공격하는 건 벌로 쓰고 남쪽을 공격하는 건 정으로 쓰더라고요. 정벌이란 말이 거기 합쳐져가 정벌이라고 하더라고요. 북쪽은 벌, 남쪽은 정. 예. 그럼 옛날에 그 만화 이현세 씨 만화가는 남벌은 사실 틀렸죠. 틀린 표현이네. 남정론이죠, 사실 하자. 아 남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역사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역사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책을 내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남벌 완전 잘못된 표현이잖아 이거. 화났어요? 아 내가 그걸 읽었어. 내가 하필이면 재밌게 읽은 거거든. 남북이 힘 합쳐서 저 일본 정벌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현세 만화 1993년인가요? 이년에 네. 아주 선풍적인 스포츠지 그때가 그거랑 그다음에 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93년이겠네요. 김진명. 93년.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아주 시너지가 딱 일어나면서 난 이제 제가 94학번이잖아요. 그래서 한 95년도쯤이면 일본 치러 가는 줄 알았어. 하도 그런 게 나와갖고 뭐 치킨 개뿔 멀죠. 사실 밭에 성탄도 못 하고 있는데 이 8.15가 지금 얼마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인식 제대로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역사 인식 하려면 네. 사실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우리가 2016년부터 사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지금 아주 지금 현실에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현실에 가장 필요한 문제에 대한 답이 이미 우리 조상들이 내려준 거죠. 그래요? 바로 이 열알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요? 어떤 식으로 과연 우리 중국을 상대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국제 정치학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 트럼프도 좀 읽으라고 해. 미국에서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세계 최강에 올라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미국과 지금 패권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을 알아야 되는데 중국을 알려면 지금 상황만 갖고 알 수가 없잖아요. 중국의 오랜 역사를 계속 관찰한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명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명나라는 우리가 조천사라고 불렀죠. 우리 천조국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네. 그때는 명나라 천자를 조회하러 간다 해가 조천사라고 불렀고 그 조천사들이 썼던 거를 조천록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청나라 때는 이제 약간 오랑캐가 잡았다 해가지고 수도가 영경, 지금 베이징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연행록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따져보면 이 중국의 최고 군부들이잖아요. 중국의 왕실, 지배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쭉 하면서 이 나라 중국을 다스려 왔는가를 거의 500~600년간 꾸준하게 이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 세계 정치학계들이 다 연구를 하고 주목하는 거죠. 중국이란 대륙을 500~600년간 계속해서 그 최고 지도자들의 정신 세계나 의식 세계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또 이 중국 사람들 생각이 되게 비슷해요. 예전에 18세기 초반에 여기도 지금 바로 열하일기로 중국의 건융 황제를 만나러 갔거든요. 걸륭제. 근데 18세기 초반에 영국이 이제
왕을 사신인 맥카튼이라는 영국 대표가 폴 맥카트니? 폴 맥카튼은 아니고 다른 맥카튼입니다. 아, 그때도 맥카튼이라는 이름이 있었구나. 송이 맥카튼이니까. 아, 네. 그치. 네. 그래서 맥카튼이가 이제 만나러 갔어요. 건영제를. 근데 당시 중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청나라가 얘를 잘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새벽 3시에 얘를 깨우는 거예요. 자, 이제 황제를 만나러 가자. 깨워가지고 5km를 걷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또 4시간을 기다리게 한 다음에 황제를 아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1970년대 초반에 키신저 미국 당시 국무장관이 등소평을 만나러, 아니 등소평이 아니죠. 당시 마오쩌둥을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했어요. 중국 공산당이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마오쩌둥 만나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사실은 그게 안 변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렇게 해서 관습들이. 기를 확 죽여놓고 그렇죠.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지를 그냥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푸틴이 끊임없이 지각하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논리죠. 계속 기사오면 처음부터 나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몇 시간씩 막 지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깔려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역사책을 보니까 이미 예전에 맥카트니가 건룡제를 만날 때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정민여도 중국 쪽인가 보다. 너 왜 맨날 늦게 오냐? 맨날 늦게 오잖아. 저도 항상 약간 주인공병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그렇죠. 때는 내가 딱 늦게 갔을 때 나한테 주목되는 게 되게 좋아가지고 이게 어렸을 때는 그래서 늦게 갔거든요. 그러다 이게 습관으로 굳어졌죠. 그러니까 항상 연년가를 나왔으니까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난다. 이런 거. 중국과네. 중국으로 가까워. 하여튼 뭐 이 열하일기에 그 특히 이제 허생전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이따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이 자본주의의 속성 이런 것들이 또 명확하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자본의 흐름. 네. 그러니까 박주원은 바로 공리공론에 치우치지 않고 딱 현실을 관찰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박주원은 사실 그래서 큰 나중에 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큰 벼슬은 못하고 사실 제자들을 많이 키우고 이런 걸 길렀지 당대에서는 등용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박주원의 생각들이 어디에서 빛을 발하냐면 결국 박주원의 손자가 박규수라고 나중에 평양 그 우리가 말하는 평양 감사를 하는 거예요. 박규수요? 박규수. 근데 이 사람이 평양 감사를 할 때 미국 배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와서 이제 대동강에서 평양 당시 군민들이 돌을 던지고 해가 배를 불태우고 큰 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신비양요. 신비양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나는데 그걸 수습한 사람이 바로 박규수예요. 그리고 그 박규수가 결국 누구를 길러냈냐면 김옥균, 박영훈, 계아파를 이 사람이 다 길러낸 거예요. 아, 진짜? 자기 딱고 사무실에 흔히 말하는 서재 이 젊은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조선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김옥균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갑신정면의 주역 김옥균이 박규수의 집을 딱 찾아갔는데 박규수가 지구본을 꺼내주는 거예요. 지구본 동그란 거 있죠. 우리 조부께서 열하일기 쓰고 북경에 가셨을 때 당시 구해온 지구본이라네. 이걸 딱 돌려본단 말이에요. 이 여기에 세상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중국이 중심이냐 어디가 중심이냐. 그냥 우리 딱 집으면 바로 우리가 중심이다. 그 김옥균이 거기서 완전히 경청동지하는 감격을 느끼고 흔히 말하는 쿠데타의 길로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박 교수의 물론 계아파 여러 가지 것들이 좌절되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결국 시간을 두고 또 금방 이게 이 사상이라는 것들은 한번 씨앗이 뿌려지면 곧 개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이죠. 개혁의 씨를 뿌린. 네. 우리가 북학파라고 하죠. 북학파. 이 북학파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북불론이었는데 여기는 북학파라고. 근데 본인들이 부른 건 아니고 나중에 최남선이 1930년대 이 사람들을 북학파라고 불렀어요. 해에게서 소년에게. 네. 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남선이 나중에 북학파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제가 이제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학파라는 건 뭐냐면 맹자에 그런 구절이 나온다고 해요. 자, 중국의 남쪽 사람들 있죠. 초나라 사람들은 좀 야만인들로 많이 보거든요. 중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황하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북부 쪽에 우리 낙양하고 시안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중원이라고 보통 말을 하더라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양자강 이남 쪽은 다들 하나의 어떤 야만인의 땅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공이라든지 공자의 뜻을 흠모해가지고 사람들이 배우러 온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배우러 올 때 북쪽에 유학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청나라의 학문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북학파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북벌론에서 진짜 북학파로 지금 저 청나라를 치자고 했던 데서 이제 청나라를 배우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아주 극적인 반전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북학파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평가를 했고 최남선 from sun to sea. 선은 아니죠. from sea.
해가 바다 했죠. 부끄러워. 창피해. 그게. 선이 아니고 씨였어요? 네, 해 그래요? 바다에게서. 너 오늘 처음 알았다. 나도. 저번에 일당백에서 그 행 같은데요, 우리. 그래요? 그래? 그 시가 그렇게 시작하냐. 철석, 척사. 그러니까 바다 소리, 파도 소리잖아. 너 왜 몰랐어? 나는 당연히 모르는 게 맞죠. 근데 왜 우리한테 이런 거 안 가르쳐줬지 옛날에? 누가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어. 맞아. 학교에서는 그냥 응. 최남선이 해에게서 소년이라는 시를 쓴 것만 알려주지 그 해가 바다해라는 얘기는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아마 까먹었을 거예요. 난 안 배웠어. 안 가르쳤어. 우리 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는 안 가르쳤어. 해에게서 소년 얘기가 그게 바다 해자구나. 어디 가서 써니라고 했으면 진짜 창피했겠다. 근데 오빠 어디 공중파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진짜 웃겼겠다. 열의 9은 그거 해로 알고 있을 거야. 아마. 그렇네. 바다에서 소년에게군요. 네. 하나 또 알고 갑니다. 네.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행 같은데. 그래요? 왜 우리 둘 다 반응이 모르지? 이거 이 예전 거 파일 찾아서 올리면 되게 웃기겠다, 그치? 청취자 여러분의 힘이 제보를 바랍니다. 네. 혹시 있으면 빨리 알려주셔서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자, 연한 박지원의 열하일기. 보기 전에 일단 박지원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박지원이 네. 좀 똑똑한 걸로 좀 알고 있고. 이 사람은 왜 실학파가 됐지? 가난했나요, 좀? 아니 이 연안박주는 집이 집안 괜찮죠? 엄청난 명문가예요. 어, 그래요? 네, 집 좀 조상이 본래 왕족 부마 집안이고 사회 집안이고 얘가 반남박 씨라고 아주 명문가 집안이죠. 반남? 반남박 들어본 씨, 것 본관이 같아요. 반남이 아주 명문가. 예. 조선 때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이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경기도 관찰사, 요즘 지금 경기도지사를 한 거죠. 네. 부친이 또 좀 벼슬의 뜻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본인도 집안은 명문가인데 특별한 이제 벼슬을 하지 않으면 재산이 없지 않습니까? 네. 원래 대대로 내려온 재산이 없다 보니까 아주 비난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아니었군요. 예. 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글을 못 배웠는데 장가를 들어가 가지고 그 장가든 처갓집 쪽에서 이제 학식 높은 처삼촌이 아주 이 사람이 똑똑하다고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아주 재능이 뛰어났는데 문제는 이분이 한 10대 장가간 다음에 그럼 제대로 글 배운 거예요? 네, 좀 학문을 본격적으로 한 거죠. 늦게 띄었구나.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일종의 10대 때부터 요즘으로 치면 그 당시는 신병이라고 해요. 마음의 병. 우울증을 좀 앓은 것 같아요. 일종의 블루스. 진짜 마음이 항상 우울했다고 해요. 이 우울한데 이 정체는 뭐냐. 그건 모르죠. 근데 혹자는 이 사람이 명문가 집안이고 하지만 이제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가난하다 보니까 이 사회의 어떤 돌아가는 이 참 사회가 부조리하다. 네. 이런 걸 일찍부터 깨달아 가지고 결국 공부 잘하고 열심히 일하고 똑똑해도 이게 뭐 결국 아부 잘하고 권세가에 붙은 사람들만이 승승장구하고 지금이랑 똑같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인생은 내가 봐도 내가 최고의 엘리트고 내가 제일 어떤 학문이라든지 내가 실력이 있는데 결국 내가 여기서 잘 나가려면 결국 타협을 해야 되고 굴종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어떤 현실과 이상과의 어떤 그게 어릴 때부터 느꼈는지 계속 신병을 앓았다고 해요. 그래서 학문을 했으면 이제 예전에는 벼슬 과거를 쳐야 되는데 과거를 치러 가서도 답안지를 안 내고 나온다든지 뭐 그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런 기행을 하게 되고 자꾸 신병이 깊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본인이 우스갯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재밌는 이야기들. 약간 풍자하는. 우리 스위프트의 저번에 글리브 여행기도 마찬가지 풍자했는데 본래 또 자기 인생이 좀 현실하고 잘 안 맞고 풀리지 않을 때 그 야유하고 풍자하고 이런 글들을 잘 쓰게 되거든요. 스위프트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박지원도 10대 때부터 양반전 해가지고 당시 양반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위의식에 차 있는가 이런 걸 고발하는 짤막한 단편 소설이죠.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 또 말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 치면 일종의 개그 재담꾼들을 불러가지고 밤새도록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재밌는 이야기 좀 들어보고. 근데 그게 요즘 정신과 의사들 이야기는 아주 좋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을 앓을 때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런 대화를 나누고 우리 지난번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척도했지만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갑자기 여기서 또 불쑥 등장. 근데 같은 사람들보다는 같이 아픔을 가진 사람보다 그렇게 박지원처럼 좀 광대들 불러가지고 재담꾼들 불러가지고 사설들을 늘어놓고 이런 게 도움이 됐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좀 생활을 하다가 이후에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재가, 이덕무 이런 사람들 들어보셨죠?
유덕공 해갖고 이런 네. 그런 이제 대부분 다 서울 출신들이죠. 엄마가 하나의 첩 출신들이죠, 그죠? 양반가의 가문에 태어났지만 머리는 좋지만 서울 출신은 벼슬을 하지 못하잖아요. 대부분 큰 벼슬을 하지 못하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나누면서 한 시절을 잘 또 보내게 되는 거죠. 사실 과거를 하지 않으면 양반이 돈도 없고 과거도 안 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지. 그렇지. 그러니까 거의 뭐 3일씩 굶을 때도 다반사고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자유로운 백수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정박님이다. 신병 알고 있어. 오라. 갑자기 지금 막 얘기 듣는데 내가 아는 주변에 누구랑 되게 비슷한 사람인데 누구지 하니까 딱 저 사람이야.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가세요 빨리.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네. 과거를 포기하고 그런 이제 박제가라든지 박제가 나이 차가 13살이 나도 아주 토론이 잘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유교적인 위계 질서라든지 장유에서 이런 데 구애받지 않는 사람인 거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박제가 나이가 좀 많죠? 박제가 13살 어리죠. 아, 그래요? 오늘은 틀리기로 작정한 날이다. 어디까지 틀리나 한번 보자. 그래서 그때 만난 모임들을 백탑파라고 부르기도 해요. 백탑. 백탑? 흰 탑이죠. 그 지금 있어요. 하얀 거 탑? 탑골공원, 파고다공원 이런 거 있죠. 거기 거기에- 지금도 있어요. 아 진짜로? 원각사지 10층 석탑 배웠죠 예전에. 네. 바로 그게 백탑이에요. 그때 백탑이라고 불렀거든요. 아. 흰 돌로 이제. 예. 그럼 그 탑 주위에서 사는 거죠. 예. 산 거죠 그 사람. 이렇게 좀 얘기 많이 하고. 뭐 얘기를 그쪽에서 많이 했다기보다 그 근처에 자기 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내기장기 누구 뭐 이런. 여기는 좀 그래도 지식인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심해 이제 우울증을 많이 잘 다스리고. 네. 그런데 이제 정조가 임금이 됐지 않습니까? 정조가 임금이 되고 나서 홍구경 아시죠? 홍구경 알죠? 네, 홍구경이가 완전히 이제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실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당시 주류 세력이 노론이었거든요. 네. 노론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좀 웃기긴 하죠. 노론 집안에 가장 잘 나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과거를 포기하니까 참 그러니까 주류 세력이 있으면서도 비주류의 한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박지원은. 그래서 홍구경이 딱 권력을 잡으니까 좀 위협을 느꼈대요. 그 집안이. 그래서 황해도 연암골로 이제 일종의 도피성 이사를 간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연암골의 이름을 따서 자기도 이제 그래서 연암. 연암이에요? 연자가 이제 제비연자죠. 그러니까 제비바이 이렇게 되겠죠. 그 이제 호를 그렇게 정했는데, 자 홍구경이가 뭐 그래 잘 나가다가 결국 얼마 안 돼서 실각을 하고 네.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글 쓰고 하다가 나이가 우리 나이로 치면 나이 44세 자기 삼종형이 이제 중국으로 간다니까 자기도 중국에 가서 한번 이 선진 문물을 관찰하고 견학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따라가게 된 거죠. 거기서 가서 얻어낸 결실이 바로 열하일기. 그리고 나이 50에 결국 이제 다시 벼슬길에 오르게 됩니다. 나이 돼요? 50에.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 나이 50에 벼슬길에 오르게 된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좀 재밌는 이분이 술을 워낙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술 때문에 벼슬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술자리에서? 술자리가 그러니까 이분이 술은 좋아하는데 집안이 워낙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술도 먹으면 건강 상하고 하니까 하루에 딱 뭐 한두 잔 그리고 그것도 손님이 많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집안 규칙을 딱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하냐면 집 근처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좀 풍채 좋은 도포 쓰고 삿갓을 딱 쓰고 있으면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술 한잔 하자고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 가면 이제 부인 보고 귀한 손님 오셨으니까 술상 좀 봐오라고. 그럼 딱 그 탁주 큰 대접에 2잔 나오면 자기가 한 잔 다 먹고 나서 손님 걸 가만히 많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박지원의 술낚시라고 해요. 낚시질하는 여자 낚시하는 것처럼. 그렇죠. 낚시질.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풍채 좋은 예복을 입은 그러니까 딱 관리 같은데 이 사람한테 술 한잔 하러 가자고 하니까 난 지금 입직하러 가야 된다. 궁궐에 당직을 서러 가야 된다. 뭐 그렇게 바쁜 척 하느냐. 그냥 조금만 있다가 하면 되는데 할 수 없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술상을 차려라 하면서 이제 자기 건 다 마시고 또 계속 많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내 거 드시라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궁궐에 돌아와가지고 정조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야. 오늘
궁으로 입직오러 들어오는 길에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뭐 자기 집에 가자고 하더니 갑자기 뭐 술을 먹자고 하더니 뭐 손님 목술장까지 자기가 다 먹더라. 그러니까 정조 그 이야기를 듣고 필시 그자가 박지원이라는 사람일 게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네. 내가 그렇게 사정이 어렵구만. 그 벼슬자리 하나 줘라. 그렇게 해서 나이 50에 나중에 그래서 지금의 경남 함양 땅에 그 안이 현감으로 가게 되는 거죠. 뭐 대단히 능력을 인정받아서 간 게 아니라 운이 좋았네. 불쌍해서 그냥 하나 줬네. 그래서 뭐 그래도 50에 진짜 우리 옛날 속담에 나이 60에 능참봉 한다지만 우리 현감을 받고 그럼 뭐 쭉 그래도 뭐 나름 한 몇 년간 그래도 관리 생활도 합니다. 그렇게 관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건강이 좀 나빠져가지고 결국 다시 돌아오는데 그 이분은 참 이게 뭡니까 죽음의 순간도 아주 멋지게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 친구들 다 불러요. 친구들 다 부르고 죽을 임해가지고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술상을 차리고 친구들끼리 웃고 즐기고 떠들게 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술 마신 소리 들으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듯한 그런 진짜 그렇게 장면이다. 그래서 죽을 때 나한테 죽은 사람한테 반함이라고 그 네. 반함이라고 하죠. 저승 갈 때 뭐 먹을 거 하라고 여기 노잣돈 하라고 동전이라든지 살알 물리잖아요. 네. 하지 말고 내 그냥 몸이나 깨끗이 씻겨다오 한마디 하고 딱 떠나죠. 그 친구들은 옆에 술 마시고 웃고 떠들고 하면서 저 세상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조용히 아니죠. 떠들썩하게 사라지는 거죠. 참 이분은 멋있게 인생을 살다 가신 거죠. 그렇다. 약간 호걸 같은 느낌도 좀 있네. 좀 자유로운 영혼. 왜냐하면 그렇게 권세와 부에 내가 이거 아니면 집착하는 게 집착하지 아니고. 않으니까 오히려 자유롭게 살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연안 박지원의 인생을 보면 그리스의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아시죠? 또 틀릴 거지. 조르바.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 그 조르바의 묘비명하고 비슷하죠. 그 조르바가 아니고 카잔차키스의 묘비명. 뭐예요? 히라면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자유다. 이런 말이 써 있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자유롭다. 사실은 연안 박지원은 정말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백수의 삶을 살더라 싶죠. 아니 근데 보통 그 이런 똑똑한 사람들 보면 뭐 7살에 뭐 무슨 천자문을 깨고 뭐 사서삼경 다 네. 패스하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양반은 그런 건 없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10대 때 이제 반경가괴전이라고 무협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그 말씀드린 양반전이라든지 민홍전이라든지 그런 소설 형식을 썼죠. 썼어요? 네, 그때 그래, 벌써 근데 문집을 냈죠. 장가가고 나서 배웠다면서 그걸 어떻게 학문을 썼어요? 금방 쓰죠, 뭐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제대로 된 무슨 진짜 사서삼경 이런 건 이제 15세 이후로 그 나중에 했고. 결혼해서 배우고 네, 15세 그 전에 이제 뭐 글 쓰고 이런 건 다 할 수 기본 있었고. 글이야 뭐 조금씩은 배웠죠. 근데 이제 10대 때 이미 반경가괴전을 냈고 10대 때 양반전을 어떻게 쓰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옛날 문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정조 임금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나중에 문체 반정을 하면서 지금 문체가 너무 막 자유롭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반정이란 거면 올바른 걸로 돌려야 된다 이 말이죠. 옛날 문체, 옛날에 우리 사서삼경 나온 문체로 가야 된다. 그 바로 박지원의 이런 문체를 깐 거예요. 양반전이 뭐였지 스토리가? 양반전? 양반전 뭐 양반이 망신당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양반전은 어떤 이제 그 양반이 대대로 양반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환곡이라고 하죠. 그 관청에서 환곡을 빌려가 먹고 살다가 빚을 도저히 못 갚게 되니까 그 양반이라는 이 족보를 팔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동네에 사는 부자가 그 양반이라는 족보를 그 바로 타이틀을 살려고 하니까 이제 고을 원님이 불러가지고 자, 이 양반이 되면 뭐가 좋은지 알려주마 해가지고 양반 되면 네 맘대로 아무 집에 가서 황소도 불려오고 사람 싸대기 때려도 되고 네 맘대로 살아가도 되고 뭐 이래 말하니까 아이고 나는 그런 양반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사실 양반이라는 게 얼마나 양반을 비꼰 거네. 그렇죠. 그 기만적이고 허울만 좋고 사실 인간 말종이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거를 벌써 10대 때 이미 구사한 거죠. 요즘 치면 이분은 제도권의 사람이 아니라 제야에서 계속해서 통렬하게 야유하고 풍자하고 비판하고 이게 딱 적성에 맞은 거죠.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계속 비판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명문가 출신이라서 마음만 먹으면 잘 그 말했잖아요. 바로 자기 삼종형 친척형이 임금의 부마고 그 청나라로 가는 요즘 치면 턱명 정권대사 외교 사절
외교 특사로 가는 판인데 그거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집안도 할아버지가 바로 경기도 관찰사에다가 그것도 당시 득세하던 노론 패족이 아니란 말이죠. 흔히 말하는 경화사족이라고 불렀거든요. 당시도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서울과 지방이 17세기 들었습니다. 완전 양극화가 18세기 엄청나게 심해지거든요. 그때부터요? 그때도 같은 양반 사족이라도 네. 서울 쪽에 사는 사람하고 지방은 완전히 하늘과 땅이 돼버려요. 그때도. 그래서 서울 말고 다른 지방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지방 요즘은 뭐 TK다 PK다 했지만 네. 당시 18세기라든지 17세기 중 이후로는 영남 난민들은 완전히 절단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관직에 등용이 안 돼요. 계속해서 뭐 공부해봤자 그냥 고향에서 에헴 내 양반이나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벼슬을 다 찾아내요? 바로 경화사족들. 이 서울, 경기, 충청도 일부. 고기가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아, 충청도까지는 괜찮습니까? 충청도는 충청도 기호. 빠져. 왜냐하면 충청도 바로 송시열. 우암 송시열이 우암 바로 송시열. 헤더. 지금 세종시죠. 바로 네. 그쪽 출신이잖아요. 아, 송시열. 그 가깝거든요 여기. 송시열 사랑이 있어, 엄마. 뭐가 가까워 2시간이나 걸려 차 타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 정도 기호 정도 해가지고 여기 이런 기호가 경기하고 바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충청도. 그때부터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때 아주 심각했습니다. 부천은 죄인들 많이 가던 도시죠? 왜 경기도잖아. 아니야, 거기는 내가 볼 땐 응. 그 좀 못 살던 동네예요. 그래? 근데 부천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광명, 네. 부천, 네. 지금 영등포 네. 이런 데가 그렇게 전부 말하면 서울 다 못 살던 동네야. 강남은 못 살던 동네. 그렇죠. 그런 고기가 다 거기서 시흥 지방이에요. 지금 네. 경기도 시흥시라고 하죠. 네. 그 시흥에 다 속했어요. 네.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네. 시흥이라는 이름에 음. 부천, 안양 그리고 지금 영등포 일대 아, 영등포까지요? 예, 그게 다 시흥이 다 여기 관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서울이라고 하는 거는 사대문 안에 있는 거죠. 종로 뭐 이런데. 예, 그런 데고 그다음에 이 한강 밑으로는 서울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강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흥은 아직 안 좋은 동네였죠? 아니 안 좋은 무슨 동네가 얘기가 아니죠. 듣고 싶어. 충청. 안 좋은 안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동네 안 좋은 아니죠. 피야. 기라는 거 있잖아요. 사악한 피. 아니 경기지 않습니까? 기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사는 도읍 주변 지방을 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 경기가 기라는 것은. 임금의 경기잖아요, 경. 은혜를 받았어. 임금이 사는 동네가 경기잖아요. 수도 경자가 들어가요. 네. 기라는 것은 바로 임금 사는 수도를 둘러싼 지방을 기라고 불러요. 관기 뭐 이런 기 아닐까요 혹시? 아닙니다. 기생. 그게 아닙니다. 왜 멀쩡한 여자를 기생으로 만듭니까? 기생 비하하지 마요. 아, 진짜. 괜찮아. 그리고 양반이 있으면 그 나 집 대학 나온 여자야. 4년제 대학원도 나올 뻔했다고. 양반이 그렇게 많으면 교수에 더블 혹은 트리플로 더 많은 노비가 필요하다니까. 트리플보다 사실은 어느 집단이든지 네. 제대로 되려면요. 신분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지배계급은 한 자리 숫자가 돼야 돼요. 아, 10%만 되면 지택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10%가 어떻게 10%가 지배계급인 나머지가 먹이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배계급이 되려면 한 자리 숫자 그러니까 거의만 한 2, 3% 정도만 그 안 3%가 안 들어가면 사실은 힘들죠. 다 똑같다고 봐야 되나 그럼 우리는? 근데 다 똑같다고 보면 또 이게 요즘은 워낙 청화가 좀 되긴 돼 있죠. 근데 양극화라고 하잖아요. 양극화가 된다는 건 결국 중간이 사라진다는 소리니까 갈수록 이제 하청화 되는 거죠. 하향 평준화 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아닌 것 같아. 나는 약간 중산층. 뭔 소리야? 언제부터 중산층 됐다고요? 난 중산층은 되는 것 같은데. 너랑 곧 하향 평준화 됩니다, 정은진 씨. 너랑은 좀 달라. 내가 좀만 기다려. 내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떨어질 때까지. 네. 자, 박지원 이 양반은 그래서 약간 젊어서 좀 신병 좀 앓고 네. 사회에 대한 불만도 좀 많고 하다가 하여튼 친척 따라 떠난 중국 여행에서 네. 이 어마어마한 책을 썼고 그다음 에 이거 열하일기 말고는 특별히 뭐 다른 책은 없어요? 그게 연암집이라 해가지고 연암집? 그 모든 걸 다 모은 게 연암집이라고 하죠. 우리가 다사는 여유당 전사하듯이 그런 평소에 썼던 시문을 다 모아놓은 것들을 집으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이 쓰긴 많이 썼군요, 이 양반이. 네, 그렇죠. 연암집.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사실 우리 조상들의 문헌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는 게 다산 정약용과 함께 바로 연암 박지원. 이 두 분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각각 1000편씩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왜 그래요? 국민심서랑 네, 이거.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대로 현실을 어떤 식으로 고치고 개혁하고 비판하고 개선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세계 4강이 다 몰려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경제가 안 좋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하고 자 이럴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러면 우리가 맨날 자 미국의 경제 뭐 학자들의 이론이라든지 유럽의 정치학자들 이론 이것만 가지고 맞지. 이게 과연 해명이 될까요 말이죠. 그럴 때 그럼 우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누구를 모범으로 삼아서 가야 되느냐. 결국 이 땅에서 살다 간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살펴보는 게 가장 우리에게 효과적이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모범으로 삼을 사람이 그렇다고 단군 조선까지 가버리면 좀 힘들잖아요. 바로 이 근대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현실 속에서 문제인식을 가졌던 실학파들. 이 사람들이 가장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래서 정약용이라든지 박지원의 생각들이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동의보감 같은 건 여기에 못 껴요? 묶여. 뭐 동의보감도 뭐 의학의 어떤 이것도 실학이잖아. 실학은 좀 다르죠. 동의보감은 선조 때 이제 허준이 왕명을 받고 쓴 거죠. 실학은 왕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 이거 왕명 받고 쓴 거예요? 동의보감은? 허준이 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편찬하고 집히는 걸로 알고 어이가 있습니다. 없어. 아니 동의보감 뭐 좋은 내용도 많은데 네. 생각보다 허황된 것도 되게 많아요. 네, 막 뭐 상주에 된장 바르고 이런 거? 아니 뭐 된장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뭐 히포크라테스 아저씨가 썼던 책에도 네. 보면 뭐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뭐 악어 이빨에다가 뭘 발라갖고 3일 동안 말린 다음에 뭐 모기 눈깔 좀 몇 개 섞어갖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그 효과가 사실은 없는. 그게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예전에 예전에 그렇게 봐야 되겠구나. 예전에는 구하기 쉬웠나 보지. 악어 이빨이랑 이런 걸. 아니 이게 결국 우리가 네. 예전에 한번 우리가 인간이 지식을 얻는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다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렸나요? 지식을 얻는 방법? 인간이 지식을 얻는 세 가지. 뱃사람의 방식이 있고 장사꾼의 방식이 있고 농사꾼의 방식이 있단 말이죠. 아 얼마 전에 이거 얘기했는데, 네, 했어요. 난 이것까진 기억난다. 정영진 씨는 나는 맨날 매불쇼에서 그런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체육만 기억나? 뭐예요? 아니 그 알랭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알랭드 보통. 보통은 아닙니다. 보통도 물론 알랭드 알랭드 보통인데 특별? 우리 알랭의 행복론이라고 예전에 한번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알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알랭이 알랭도 보통도 행복에 썼구나. 네, 하여튼 그 알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 뱃사람은 배를 타고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바다를 지나서. 네. 자, 그러려면 별자리라든지 이런 자연현상을 잘 관찰하고 적응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자연에 대해서 아무런 지배력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 적응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장사꾼은 뭡니까? 장사꾼은 강제로 이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의견을 제시가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설득이 그럴듯해야지 사람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뱃사람의 방식은 자연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가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 자연을 관찰해서 잘 아는 거고 장사꾼은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건 절대 진리가 아니고 가설을 설정해갖고 자 이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면 받아들이는 게 과학이거든요. 자 그게 이제 뱃사람과 장사꾼인데 자 그러면 인간이 내 땅에서 살면서 이 둘이는 다 지금 공동체를 가로지르잖아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장사꾼은 이쪽 물건을 저쪽 사람에게 팔고 뱃사람은 이쪽 땅에서 저쪽 땅으로 바다를 건너 가로질러 갑니다. 그런데 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자연을 지배하는 방식이 뭘까? 그게 바로 농사꾼의 방식이라는 거죠. 자 농사꾼이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밭 갈고. 밭 갈 때 그냥 밭 갈라가지고 내가 자연을 이해하는 게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사를 지내죠. 제사 지내잖아요. 올해 이제 잘 농사 잘 짓게 해달라. 제사를 지내고 그 예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인신공의. 사람까지 죽여요. 그 동생을 막론하고도 사람을 죽여가지고 올해 농사 대농하게 해줘. 또 풍작을 걷어가지고 결실을 맺으면 또 가을 내에 또 제사 지내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과 자연을 마음대로 부린다고 생각하죠. 제사를 지내면 하늘은 우리에게 감옥에서 우리가 들어준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샤머니즘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그 공동체를 벗어나면 아무 효력이 없죠. 그렇잖아요. 아, 저 미친 놈들이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는 아니 우리는 우리 마을에 당신에게 그 동구나무에 제사를 지내고 만약 여기 가지를 꺾으면 동티가 나서 사람 죽는다. 근데 밖에서 보면 웃기지만 그 안에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효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악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효력이 있다고 승인할 때는 효력이 있는 걸로 우리는 간주를 할 수밖에 없죠. 아 그래요? 그 샤머니즘의 사고방식인 거죠. 아니 뭐 그게 굳이 보자면 그게 메디컬이랑 맞냐고. 샤머니즘이. 근데 우리가 저번에 한번 레비스트로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레비스트로스 이야기는 인간은 워낙 사회적 동물이라 가지고 사회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승인하면 그만큼 인간이 받아들이는 게
물론 뭐 그것도 정도가 있고 그 단계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그런 걸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정박님한테는 꼼짝을 못하네. 꼼짝 너 해볼래 한번? 꼼짝 잘못하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래? 계속 저기서 반론이 들어오니.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뭐 동의보감도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뭐 동의보감도 당시 동아시아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때 그걸 집대성한 게 네. 그리고 아주 그 정상이라든지 그것별로 한 게 그런 책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중국, 일본에서도 그거를 번역했었다는 번역할 필요 없죠. 어차피 한자니까. 중국에서는 그 허준 동상도 세워져 있다고 그러던데. 예. 그래요? 예. 그 허준 정광열 씨? 아니 그분도 스캔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그 서울 가양동인가? 그쯤에서 항상 허준 축제를 해요. 진짜? 매년. 그 진행하는 친구가 잘 알고 있는 허준이라는 애가 있어요. 저 알아요. 방송인 허준. 약간 통통하신 분. 이름이 걔도 본명이 허준이잖아. 그래서 걔가 맨날 그거 진행을 해요. 되게 좋겠다. 그럼 딴 애 쓸 수가 없어 거기는. 매년 어쨌든 행사가 고정픽인 거잖아요. 그치. 와 부럽다. 허준이라는 이름이 없어 연예인 중에. 진짜 그 참 조상께서 조상이 잘 만나야 돼. 그렇네. 너 이름 그냥 신사임당으로 바꿔. 신사임당 축제 어딘데? 어디 좀 강릉 강릉도 오죽헌 하고. 같은 데서. 안 가. 강릉 안 가. 왜 강릉 요즘 서울 이민 많이 가잖아요. 아니에요. 제주도 갔다. 인서울 축제만 할 거예요. 저는. 서울은 누가 있을까? 누가 있지? 허난스런도 그죠. 지방이죠. 아무래도 서울에 그긴 했지만 네. 좀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조금 힘들어도 장옥정 뭐 이런 걸로 축제 하는지는 모르겠다만 장희빈으로 가. 그래서 장옥정 좋잖아. 왜 나 그냥 일당백이나 할래? 왜 자꾸 축제로 빽빽이 돌리려 그래? 이걸로 너 백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지원. 네. 뭐 혹시 이 박지원에 대한 또 남은 얘기 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우리가 사실은 기록의 나라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네, 기록 다른 많이 거는 했어. 기록만 했잖아요. 네. 조선 왕조실록 이거는 뭐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건 진짜 실록이라는 이 형식에서는 그러니까 왕조를 기록한 이 실록 형식에서는 조선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게 사실 고려 때도 그 실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소실됐다 이래 보는데 우리가 그만큼 기록에 강한 나라였거든요. 왜 이렇게 기록에 집착을 하지?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그런 이야기 한번 드렸잖아요. 그 서양에서 기독교에서는 심판을 좋아하고 인도는 윤회를 좋아하는데 중국은 현세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동양 한자 문화권에서는 역사라는 걸 제일 중요시하니까 역사 이름 남기려면 역사는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 크다는 중국보다도 더 많이 기록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렇죠. 네. 그럼 왜 이렇게 기록 오타쿠들이야? 그냥 학교 다닐 때도 맨날 필기만 하잖아요. 빽빽이. 이게 다 영향을 줘가지고 그렇게 미친 듯이 필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싶고. 진짜 우리 빽빽이 한 10장 하다 보면 정말 깜지 쓰고 막. 그러니까 깜지라고 그랬니 너네? 이게 어느 문화냐고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했군요. 뭐라고 그러셨어 부산에서는? 아니 저희는 잘 그것도 안 했어? 그냥 부산은 한 게 뭐가 있어? 아니 그냥 안 써도 다 외워지는 거야. 아니 그냥 필기. 이거 필기 말고 네. 예를 들면 영어 단어 뭐 똑같은 뭐 어덜트 이거를 어덜트. 한 페이지를 그거를 명칭은 없었습니다. 그냥 막 공부한다고 하지. 우린 빽빽이 여긴 깜지. 깜지. 그러니까 까맣게 만든다. 이거죠. 종이가 까맣게 쓴다는 건가 보다. 그리고 나중에는 막 볼펜 3개를 이렇게 테이프로 묶고 여기 막 다 파이고 세 번째 손가락. 그렇게 됐죠. 여기. 저희 때도 똑같이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름은 안 명칭은 붙였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결국 그럴 수 하는 짓은 있겠네요. 똑같았어요. 볼펜 3개 붙이고. 그러니까 그게 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진짜 부질없어. 근데 교육에서는 사실 그게 제일 좋다고 하죠. 쓰는 게. 쓰고 눈으로 보고 말로 입으로 내뱉고 그러면서 손으로 쓴다. 그러면 쓰면서 우리 계속 욕하거든요. 근데 쓰는 거를 입으로 하는 게 머릿속에서는 기억도 안 나. 그냥 기계적으로 손만 계속 움직여. 보고 따라 쓰는 거지. 이러면서 아니면 선생님 이름 우린 얘기하거든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혀 학습 효과가 없어 이거는.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게 뭐 지금 뭐 열알기도 마찬가지로 그 기록이지만 그 열알기가 기록이면서 여행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글리버 여행기나 이런 것들은 모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초의 왕 오천축 국전은 구도를 위해서 가는 거고
이 열알기나 여러 가지를 보면 항상 그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그 자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반성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옛날부터 깔려 있어요. 이 어떤 열알기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어떤 현실에 대한 코멘트도 있지만 네. 개인의 내면에 대한 것도 우리 대표적인 기억이 나오는 일야 구 도하기라고 하룻밤에 9번 강을 걷는 이야기. 그 교과서에도 많이 나온 걸로. 하룻밤에 9번 강을 걷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기하다 졌나? 아니요. 영경에 들어갔는데 베이징 들어가서 임금을 근룡제를 만나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근룡제가 열하로 가 있더라. 네.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된다. 네. 이게. 근데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위험하더라도 하룻밤에 강을 계속 건너가야 되는 거죠. 강행군을 해야 되는 거죠. 한 강을 9번 건너는 게 아니라 예. 계속 9개 강을 건넜다고요? 이 강 건너고 저 건너고 건너다 보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인식론의 이야기 나오거든요. 낮에 건널 때는 조용하다고 했는데 왜 밤에는 막 그냥 물소리가 이렇게 막 벼락치고 전쟁터 크게 들리는. 그 왜 그러냐.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밤에는 물소리밖에 안 들리고 위험하게 느껴지고 낮에는 다른 데 신경을 빼앗기게 많으니까 위험하게 안 느껴지고 결국 알고 보니까 일체 유심조더라. 내 마음먹기 달렸더라.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 뭐 네. 문학 국어에 나오죠. 국어 시간에 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열알기에 아주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알기야말로 그 다양한 어떤 소설도 들어가 있고 네. 여행 견문 보고서도 있고 일종의 국제 정치의 어떤 측면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황제가 열하로 갔고 이 박지원은 그 수많은 어떤 제목이 있는데 왜 열하라는 이름을 붙여가 열알기를 했을까?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어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국가 전력을 택하냐 관련해서도 아주 중대한 시사점을 줘요. 그래서 열하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박지원의 열하일기 저희가 일부에서는 우리 작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작가에 대한 얘기만큼 딴소리를 좀 많이 오늘 좀 했던 것 같은데 열알기 안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허생전을 비롯해서 중국에 가서 새롭게 발견한 여러 문물들, 문화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이런들 얘기가 있으니까 저희가 2부에서 열알기 본격적인 내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옵니다.